며느리가 절 찾아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다 못해 눈에 불안까지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괜히 제 손부터 먼저 내밀었더랬죠. 그래, 도와줄게. 돈은 사람한테 쓰는 거지 어디에다 쓰겠니? 제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섬뜩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저를 직접 때리거나 욕하거나 뭘 훔쳐간 것도 없었습니다. 대놓고 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뺏기고 있었고 속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요. 처음엔 그냥 좀 급하구나.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단 말을 몇 번이고 들어도 속은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더라고요. 하나씩 맞춰보니 그 애는 너무도 정확하게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타이밍에 돈을 꺼낼지, 어떨 땐 화를 못 내는지, 어떻게 말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더군요. 전 그 아이가 고맙다고 할 때 사실은 이미 제 걸 가져가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늦게 알게 된 건 그 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랑 뭘 했는진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겪은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울음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워낙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고 밝은 얼굴로 뭐든 다 잘해낼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말끝은 떨렸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물 보이고 목소리 낮추면 그 사정이 뭐든 간에 마음부터 약해지잖아요. 며느리는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알아보긴 했대요. 한식 자격증도 땄고 작은 블로그도 운영했는데 이번에 자리가 너무 좋아서 선점만 하면 대박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점포 위치가 너무 괜찮아요. 직장인 유동도 많고 월세도 고정이에요. 근데 권리금이 2천이 모자라요. 어머니, 저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은 분주했어요. 2천이라 작진 않은데. 그래도 사업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며느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어머니. 저 절대 어머니 돈 그냥 넘기지 않아요. 제가 받았던 것 2배로 보답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전 속으로 씁쓸히 웃었습니다. 받은 게 뭐 있다고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특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세는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남편 떠난 뒤 혼자서 이런저런 일 많았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지나온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돈도요 사실은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 생각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며 경조사 빠지고 외식 줄이고 병원비도 실손으로 돌리고 그렇게 겨우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지금 이 기회 아니면 이 아이한테 평생 미안함 남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더군요. 며느리는 바로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눈물 지금 생각하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저만 그 감정을 너무 깊이 믿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설쳤습니다.
계좌이체를 누르고도 손이 떨렸고 혹시 몰라 며느리 통장 캡처도 해뒀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 될지는 그땐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며칠간은 아주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가게 계약 진행 중이에요, 어머니.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했어요. 다음 주엔 메뉴 테스팅이에요.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애들도 데려와 얼굴 보여주고 저한테 음식 샘플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들깨 된장국이랑 오이 무침 김치찜. 솔직히 말해 맛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장사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 며칠 동안은 저도 마음이 놓였고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도움되는구나. 내 돈이 누군가 인생을 바꾸는 데 쓰이는구나. 그런 감정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따뜻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고 그 애는 조용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진짜로 사라진 돈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하루 이틀 지나서 답장이 오고 전화를 걸면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막 시작되는 단계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던 말도 있었고 직원 뽑느라 정신이 없다. 식자재 단가가 요즘 많이 올라 걱정이다. 그럴듯한 말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점점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매주 들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제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진조차 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얘야, 형준이는 잘 지내냐? 그럼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지금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째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가게가 망했나? 문제라도 생긴 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애가 나한테 그럴 애는 아니지 않나. 그 믿음 하나로 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주만 넘기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가게도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더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말투가 낯설었거든요. 예전처럼 절박하지도 않고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마하려는 말투, 피해 나가려는 말투. 그 후로도 며느리는 연락이 오락가락했고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만간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제 안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보다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조용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이 하나도 없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없고 그 돈으로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돈을 건넸나? 좀 더 확인하고 줬어야 했나? 혹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라면? 그 생각에 이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죄책감과 속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며느리가 보냈던 음식 사진, 가게 자리 설명하던 톤,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들. 모든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의심을 스스로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까? 그 설마가 제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며느리의 연락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고 그 다음엔 아예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메시지 한 줄이 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손주라도 보자는 마음에 아무 연락 없이 며느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 손주 둘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오랜만이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는 거니까요. 아이들과 놀이터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별 얘기 없이 웃고 떠들며 그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아이가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유럽 갔다 오셨어요. 응? 순간 저는 아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제? 2주 전에? 거기 수영장도 있었고 엄마가 보냈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보냈다. 유럽. 수영장.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마치 징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이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크루즈 타고 다녔대요. 외할머니는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 더 먹었다고 했고 외할아버지는 배에서 와인도 마셨대요.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네? 와인? 파스타? 크루즈?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건 그냥 가족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효도여행이었고 그게 바로 제가 보낸 2천만 원이 향한 곳이었던 겁니다. 2천만 원. 며느리는 그 돈으로 식당을 열겠다며 전세 계약이라도 하겠다며 절박한 얼굴을 하고 울먹였던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친정 부모를 유럽 크루즈 여행에 보내준 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모았던 그 돈은 고작 누군가의 와인값, 파스타가, 침대 시트 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세상이 돌듯이 눈앞이 어질거렸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렸고 눈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또 다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던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고생만 하고 살아서 이제라도 여행 좀 다니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 말은 제게 어머니 돈은 갚을 마음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저도 모르게 손주 입을 통해 들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다리는 휘청거렸고 손엔 아이가 준 젤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만 보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녹아내릴 줄 알았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진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이, 제 손으로 믿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제 등을 돌렸다는 게 가슴이 너무 시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번에 반찬 만들어서 좀 들고 갈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와인 사줄 땐 반찬 생각도 안 났었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의 본색 끝까지 보겠다고. 며느리와의 직접 대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까지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절대 이 일,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며느리를 부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주 입에서 유럽 얘기를 들은 이후 머릿속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영장이 2개 있는 호텔. 배에서 와인을 마셨다. 엄마가 보냈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대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본심이란 걸 손주를 통해 들은 이상 더는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얘야, 잠깐 와서 얘기 좀 하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깔끔하게 화장하고 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별일 아니시죠? 저 요즘 진짜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 말이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웃는 얼굴로 제가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얼굴로 그렇게 앉아 있더군요. 전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행 친정 부모님 보낸 거. 그거 내 돈이지? 며느리는 처음엔 멈칫하더니 이내 너무나 태연하게 심지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들으셨구나. 근데 어머니, 그건 제가 사비로 한 거예요. 가게 계약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일부랑 남편이 준 생활비 모아놨던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눈빛, 그 태도, 그리고 그 말투. 그건 미안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정당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내 돈 가져갔다는 건 부정 안 하네.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사실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투자하신 거고 가족끼리 그런 거 따로 계산 안 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계산을 안 해? 그 말이 어찌나 뻔뻔하게 들리던지요. 내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니? 가족이면 내게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그건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 내 부모 크루즈 태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2천만 원 어머니 입장에선 크신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한창 써야 할 때예요. 그거 아끼다가 기회 놓치면 더 큰 손해거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크신 돈일 수 있다고요? 그 돈은요. 그 돈은 제가 남편 떠난 뒤 혼자서 병원비 아끼고 밥에 김치만 얹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가볍게 그깟 돈쯤으로 말하다니. 그걸 자기 부모 여행 보내는데 쓰고선 기회 운운하다니. 그제서야 제가 이 사람을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돈을 자기 지갑쯤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제가 뭘 기대했는지 스스로가 우스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반찬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다음 주에 애들이랑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 전화 하나하나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그저 가족이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관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뭔가 내 이름이 다른 데에도 쓰였을 것 같은 불안감. 그 불길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됩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됐을 때의 그 충격을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웃으며 돌아간 그날 밤 제 속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깟 돈 사비로 보낸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로 계산하나요? 그 멘트들이 머릿속을 돌아가며 떠올랐고 심장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저 돈만 썼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더 버려놓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제 손에 증거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서류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계약서 재발급 안내 마흔식품 사업단. 뜯어보기도 전에 등줄기가 싸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 했구나.
그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으로 그걸 보았습니다. 대표자 성명 곽혜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 주소는 제가 5년 전까지 살던 그 집 주소. 그리고 연락처란엔 며느리 휴대폰 번호. 회사명은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흔푸드 건강 한식 브랜드 창업 계약서. 상대 계약자는 박창대.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엔 사업 책임자가 곽혜란, 운영관리는 박모 씨, 재무보고는 보완된 후 3개월 이내 제출 예정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엔 곽혜란 직인이라고 인쇄된 자필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사인이 제 이름으로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제 이름을 계약서에 올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호흡도 느려지고 눈은 계약서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돈을 쓰고 말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내 이름을 쓴 거야. 누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한 거야.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며느리였습니다. 가게 한다더니 가게 이름이 마음푸드였어? 아니, 그건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때 설명하던 식당 이름은 봄밥상이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저에게 설명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업, 다른 계약,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이름. 바로 다음 날 우체국을 찾아가 서류 송부처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계약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곽혜란 대표님 맞으시죠? 계약 서류에 따라 지난달 15일자로 정식 사업 등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이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보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그 계약을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서류 원본 보내주시겠어요? 전자 서명 내역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등록된 휴대폰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전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번호죠? 010-0000-2444입니다. 며느리 번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그냥 돈줄로 여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젠 제 이름까지 사업도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약서 뒷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서명 후 3일 이내 계약 상대방과 창업사업단의 계약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명의로 자동 승인됨. 전 그 어떤 동의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어떤 문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름은 사업 대표자란에 인쇄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도용당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업 전선에 이름만 빌려주는 간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며느리의 관계. 들으시면 저처럼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계약서를 들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전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아내 지금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벌인 것 같아. 아들은 얼굴이 굳은 채 바로 찾아왔습니다. 전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라. 여기 대표자란에 이름이 누구로 돼 있니? 곽혜란.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 계약 엄마가 하신 거예요? 아니다. 난 그런 서류 본 적도 없고 누구랑도 저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때 아들의 표정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명의 도용 아니에요? 전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야. 박종수이라는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몰라. 아들은 곧장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상호명과 상대방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그 말에 전 얼어붙었습니다. 어디? 잠깐만요. 기사 링크가 있어요. 여기.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 투자 사기 혐의 40대 남성 박모 씨 구속 수사. 계약금만 받고 본사는 사라져 피해자 38명. 아들은 말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하던 사업 멘토라는 이름이 기자 인터뷰 중에 똑같이 등장해 있었습니다.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가 말한 그 멘토라고. 그럴 가능성 높아요. 엄마, 이 기사 말고도 엄청 많아요. 상호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사기치던 전과자예요. 아들은 곧장 며느리와의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예전 게시물들. 몇 개를 뒤지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 여기 며느리랑 같이 찍혔어요. 해시태그 사업상담, 해시태그 멘토님, 해시태그 투자계획. 이런 해시태그 달려있네요. 사진 속 며느리는 그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차림은 세미정장, 배경은 카페, 손엔 창업 자료가 인쇄된 종이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전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쓴 거야? 내 이름으로?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 사람한테 명예 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그걸 모른 채 서류상 대표자로 앉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뻔뻔한 수준이 아니구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무서운 일이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혼자 감당할 일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전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는? 애들은 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엄마 이름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책임은 엄마한테 떠넘긴 꼴이잖아요. 아들은 계약서를 스캔해 한 장 한 장 정리해 PDF로 만들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며느리의 SNS 캡처본, 사진 속 남자의 얼굴, 계약서에 적힌 명의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 잡을게요.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응합시다. 그날 밤 전 서재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펴놓고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다고? 이 말은 곧 다음 이야기를 여는 문장이 됩니다. 이제 그 계약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지금부터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아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가야 해. 내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다고.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 이런 데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묻더군요. 곽혜란님 본인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서명 방식은? 인쇄된 글씨체예요. 필기도 아니고. 변호사는 바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상단엔 전자서명 및 동의 완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플랫폼 회사에 전자서명 이력 및 IP 접근 기록 요청서를 보냈고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IP 주소, 시간대, 접속기기, 서명자 인증 경로 모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곽혜란 씨 자택이 아닌 서울 49 인생동에서 접속해 작성되었으며 사용된 번호는 010-0000-2444였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소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명 시간은
제가 병원에 있던 날 오전 10시. 그날 저는 CT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누군가의 사업에 도용되고 있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실제 금전 거래나 대출, 사기와 연결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진술, 명예 도용 피해 입증,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언. 전 말했습니다. 녹취록은 없지만 그 사람 제게 그런 계약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한 건지도 몰랐어요.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곽혜란님은 계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IP 주소기기 모두 제3자의 것이며 동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 판단 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어. 이 정도까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아들은 한참을 걷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계약서, 전자서명 보고서, IP 분석 자료, 그리고 며느리 사진이 있는 SNS 캡처까지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내 이름이 들어간 거라면 책임도 싸움도 내가 시작해야 한다. 다음 날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담근 갓김치예요. 이번엔 정말 맛 잘 들었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갓김치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전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내서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위조 관련 증빙자료.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식탁 위에서 움찔했고 웃음이 거쳤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알은 이리저리 굴러가고 손끝은 식탁 위에서 애매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며느리는 순간 목을 축이듯 물컵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어디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낸 계약서야. 주소도 연락처도 내 거더라. 난 그 계약 한 적 없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선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그거야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땐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로.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서명도 타이핑된 글씨뿐인데 그 말에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식탁 위에서 움찔했고 웃음이 거쳤습니다. 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게 됐다. 그 다음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그 사람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변명도 안 통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았던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파일을 넘겨보던 그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정리할게요. 지금 이 상황. 진짜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밤부터 아들은 스스로 며느리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그동안 믿고 지냈던 사람, 함께 아이 키우고 여행도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들을 붙잡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그가 보여준 건
한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 결과였습니다. 동창에게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 고소 사건. 주민자치센터 간부 딸 지인 명의로 물품 주문 후 연락 끊겨 민사 조정 중.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는 말 뒤엔 3건의 피해 진술. 그 속엔 그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은 같았고 이름은 평범했지만 고소장에 적힌 주민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슨 얘기? 누가 대학 동기 단톡방에 민정이한테 돈 떼었다고 쓴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그냥 질투하는 줄 알았고 걔가 통화해서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오해예요. 친구가 자기 실수 덮으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말투였어요. 같은 눈물, 같은 떨림, 같은 말. 나는 그냥 이용당한 사람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패턴이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피해자 코스프레. 들키면 눈물. 질문 받으면 오해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지난 10년. 매번 고맙다면서 딱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돈 생기면 며칠 연락 뜸해지고 궁지에 몰리면 애들 사진 보내며 정 흔들고 그게 너무 익숙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프로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조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내밀고 진심은 절대 들키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결국 필요할 때는 남의 인생도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날 밤 전 내내 생각했습니다. 난 언제부터 속았던 걸까? 내가 그 눈물을 믿고 돈을 줬던 날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감정으로 묻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마뿐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젠 우리가 움직일 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계약서 무효 소송과 형사 고소 준비, 사기 공범 압박, 진짜 반격의 시작이 그려집니다. 지금까지는 당해왔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되찾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엄마, 오늘부턴 우리 쪽에서도 준비 시작해요. 아들은 그 말과 함께 그날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 우리가 받았던 전자서명 이력 자료와 SNS 캡처, 기사 링크, 계약서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었던 진료 기록까지 모두 함께 첨부한 이메일이 변호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우린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계약 무효 소송으로 충분히 갑니다.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명 이력상 명의자가 계란 씨는 계약 당시 현장에 없었고 접속 기록, IP 주소, 인증번호 모두 제3자의 것이며 특히 계약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과 진료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의 도용에 따른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에 대한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서명은 제3자의 전자적 위조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계약은 민법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날 법원 민사 접수 창구에 소장을 내밀며 서류 스탬프를 탁 찍던 그 소리. 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되찾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건도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수사경찰서에 방문 예약을 하고 변호사가 동행해 함께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공모 사기. 피해자 본인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했고 계약서 작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가담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공범이었던 창업 멘토라는 남자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의 사기 전과 피해자 수, 과거 뉴스 기사, 소송 내역, 피해자 단체 게시판 캡처본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과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처음엔 멘토랍시고 접근하더니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니까 이건 다 대표님 책임이라며 발뺌하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증언은 고스란히 진술서에 포함됐고 해당 사기 수법은 반복적이며 특정 여성 창업자를 미끼로 삼는 수법이라는 패턴까지도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법적 무기가 하나둘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계획대로 됐으면 난 아마 빚만 떠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피의자가 됐을 거야. 형사 고소장에는 아들의 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소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로서 가족적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계약 당사자로 허위 명의를 이용해 사업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확인증을 받는 그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 차례예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에게 경찰서 출석 요청서가 전달됩니다. 전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나처럼 당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진심이 뭐였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며느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겠죠. 이제부터는 그녀가 소환조사에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로 덮으려다 거짓말에 깔려 무너진 그 마지막 모습을요. 경찰서 조사실. 며느리는 결국 소환되었고 처음엔 당당한 얼굴로 출석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잘못했다는 한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고 계셨던 일이에요. 담당 수사관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해자 본인과의 통화 녹취 혹은 문자 대화 내역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고 이내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음성 통화만 했는데 녹취는 따로 안 했어요. 수사관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피해자가 직접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며느리는 이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담당 수사관이 전자서명 이력 조회 결과를 꺼냈습니다. 타이핑된 서명, 접속 IP 주소는 며느리 집, 인증문자 받은 휴대폰 번호도 그녀의 번호였습니다. 곽혜란 씨 명의로 된 계약서지만 서명은 텍스트 형태로 자동 입력된 것이고 작성 시간대엔 피해자는 병원 입원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번호 수시는 피의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 맞죠? 며느리는 점점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등 떠밀린 거예요. 저도 그 사람한테 끌려갔던 거라고요. 그 순간 수사관이 멈칫하더니 책상에 놓인 다른 피해자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 이전에 있던 투자 사기 공범이란 얘기 아시죠?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하고 며느리님이 작년부터 7차례 이상 같은 장소에서 만난 기록,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동선까지 다 나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제 멘토였어요. 멘토? 그 멘토란 분하고 같은 계좌로 돈 주고 받으신 건요? 며느리는 점점 말이 막혔습니다. 말끝마다 변명이 짧아졌고 손을 떠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면서 그냥 순간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제야 무너져 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계약서 서명 사실과 조작 과정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던 걸로 생각했다며 간접적인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계약 전후로 단 한 통의 관련 연락도 받은 적 없으며 계약 날짜엔 입원 중이셨습니다. 게다가 계약 상대는 사기 전과자입니다. 이걸 멘토라 부르며 따랐다는 건 사실상 적극적 가담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고 그날 조사는 6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저와 아들은 끝없이 울리던 시계를 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조서 서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앞을 지나며 그녀는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던 사람은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 안 써.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문 채 돌아섰고 아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쩌려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처벌의 결과와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되찾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소환 조사가 끝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2명. 그녀와 그 동업자.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사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책임, 초범임을 감안해 공익상 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함. 아들은 물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이어갔고 며느리는 결국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곽혜란에게 피고는 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함. 그 순간 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정의자에서 일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기꾼 창업 멘토였다는 남자는 이전 피해자들이 함께 제출한 진술로 인해 공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습적, 반복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재범 가능성도 존재함. 판결문 중 발췌. 그 사람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며느리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히, 가장 냉정하게 일어난 변화 하나,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전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 아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감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법원에 협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성과 양육 적합성을 입증하며 손주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러 그 집에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 근처까지 나간 김에 손주 얼굴도 잠깐 보러 들렀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두 손엔 짐가방, 표정은 지친 듯 하면서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냉정하시네요. 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내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짐을 들고 뒷모습만 남긴 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은 그녀가 아닌 아들이 닫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 이번엔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전 손주의 얼굴을 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넌 꼭 기억하렴.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배상금 일부를 분할로 송금하며 사정 좀 봐달라는 문자만 남겼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바랐던 걸까요? 돈? 진심? 용서? 아니요, 전 그저 다시는 내 이름이 누군가의 거짓 위에 올라서지 않게 해달라. 그 바람 하나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모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효도도 가족도 책임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요즘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며느리 일이 끝나고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못 받았나요? 그렇게까지 싸워서 뭐가 남았나요? 처음엔 그 질문들이 참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물었던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지킨 게 뭐냐는 것이었단 걸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사람 하나는 제대로 거르고 손주 하나는 제대로 지켜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밥 지어 손주 아침밥 먹이고, 오후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이면 손주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는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날들입니다. 한때는 복수로 뜨거웠던 이 가슴이 이젠 그 아이 한 명 웃는 얼굴만 보면 그걸로 다 괜찮아집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깟 2천만 원쯤은 그냥 잊고 살지 그랬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을 거란 걸요. 며느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 앞에서 여전히 제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시어머니가 원래 좀 무서우셨다. 나는 그냥 실수였을 뿐이다. 감정이 격해져서 일이 커진 거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정의는 늘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이름이 들어간 어떤 서류에도 더는 남의 뜻이 담기지 않게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경계심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해 미안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후회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저만의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지금도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 그 경계는 결코 세상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져야 아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도 제 손엔 작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손주의 미래였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은 누군가의 그릇된 선택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